그러면 코인으로 딱 1억을 벌었다. 그러면 세금 얼마 내야 돼요? 코인으로 1억을 버셨을 때는 딱 2,145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네. 적용하고 그 다음에 22% 네. 기타 소득세만 부과하고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1억을 징계로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10년간 합산하여 동일인한테 받을 때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거기에서 3%의 급증여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버핏. 코인덕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이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분을 또 준비해보기 위해서 저희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소개 좀 잠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한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유재정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어떤 계기로 좀 여기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지. 저희 인연은 코인덕님과의 개인적인 인연도 있었고, 저도 이제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이 있는 세무사로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 방송 출연을 계기로 해서 저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띄워놓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세무사님이 부동산 쪽 되게 전문이세요. 또. 네네. 네. 그리고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꼰대 마인드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되게 열려있는 네네, 세무사님이시다. 맞습니다. 예. 그럼 개인적으로 좀 코인 투자는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일반 코인 매매를 이제 네. 비트를 통해서 하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좋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예전부터 해서 항상 이제 관심 있게 하고 네. 있었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NFT 혹시 하시는지? NFT는 제가 아직 실제로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코인버핏 좀 구독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많은 정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과세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일단 가상화폐에 대한 그 과세 여부는 원래 22년도부터 네.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올해부터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정권에서 네. 1년 연장 유예를 해서 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네. 과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괜찮은 거네요? 네, 올해는 올해 괜찮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24년도에 과세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코인으로 딱 1억을 벌었다. 그러면 세금 얼마 내야 돼요? 코인으로 1억을 버셨을 때는 딱 2,145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세율 22%에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네. 적용하고 그 다음에 22% 네. 기타 소득세만 부과하고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건 따로예요. 네, 그러니까 1억에서 250만 원 빼고 거기서 22%를 곱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세금이다. 네. 방금 코인으로 1억을 벌었다 하면 2,14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코인이 아니라 NFT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NFT로 1억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얼마가 발생을 하나요? 예술품으로 인정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술품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가상 자산처럼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똑같이 예, 그럼 1억 2,100 벌었다 그러면 2,145만 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술품으로 인정이 되는 NFT일 경우에는 이때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 한 가지는 국내 생존하신 작가의 경우에는 차익이 얼마여도 전액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억 벌어도 비과세요. 예, NFT 세금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아트로 벌었으면 예. 네. 다만 이제 국내 생존 작가에 한해서만 그렇고요. 네. 그게 아니라 국내 작가 중에서 작고하신 작가 혹은 해외 작가의 경우에는 그때 1억 원을 벌었을 때는 네. 165만 원의 세금이 납부하시게 되는 거고요. 165만 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 일단은 1억 원에서 90% 필요 경비를 인정해줘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취득가액이 얼마여도 90%의 경비를 네.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1억을 돈을 썼으면 9천만 원이 경비로 인정을 해준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내가 취득가액이 얼마여도 네. 상관없이 그 90%를 인정해줍니다. 그럼 남은 1,000만 원에 대한 것만 지금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1,000만 원에서 네.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네. 거기에서 22%의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165만 원이다? 예, 맞습니다. 그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기가 뚫리네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이게 역시 우리 예전에 그 변호사님과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지만 네. 이게 NFT가 결국 아트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게 핵심인데요. 네. 네. 아직 세법에서는 명확하게 그 NFT 아트다, 아니다라는 걸 분류하고 있지도 않고 사실 현행 세법에서는 저희가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의
세법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네.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향후 뭐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뭐 세부 뭐 시행 규칙이라든지 예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는 세무서의 입장이나 국세청의 입장이나 뭐 납세자 입장 자체가 어디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미술품으로 가세가 된다는 게 국내 생존 작가는 비가세가 되니까 예. 뭐 이런 거 좀 NFT 좀 갖고 있으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세무사님이 증여적 전문가세요. 네. 그 되게 관심 많잖아요. 저요? 저는 제가 났을 겁니다. 저는 전혀 관심 없어요, 중요해. 제가 났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쪽 해가지고 예. 증여를 한다면 네.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을 증여를 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22년부터 코인의 증여 부분도 세금을 물게 되는데요. 성년 자녀한테 내가 1억 원에 해당하는 코인을 증여했다. 그랬을 때는 세금은 한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500만 원이죠? 일단은 성년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 적용 받고요. 10년간 5천이죠. 맞습니다. 10년간 합산하여 동일인한테 받을 때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거기에서 3%의 그 증여 세액 공제, 신고 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요. 정확히 말하면 485만 원의 세금이 부여되고 대략 500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년 자녀 말고 이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되고요. 그러면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한 이 8천만 원에 대해서 10%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럼 한 800만 원. 800만 원. 1억일 때는 그렇게 막 크진 않네요. 큰 부담은 예. 근데 이제 뭐 없습니다. 2억이 되고 3억이 되면 조금 부담이 좀 비율이 좀 예, 맞습니다. 뭐 증여세도 누진가세이기 때문에 그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세금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증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될 세금은 더 많아진다. 이해하시면 이거 혼자 다 쓰고 죽어야 되네요. 네, 뭐 세금을 내기 싫으면 증여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증여 중에 또 부동산도 있는데 네. 사실 그거보다 좀 이게 수월할 것 같아요. 이 코인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증여 등기라든지 뭐 절차상의 요건을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내 코인을 이 아이 계좌에 넘긴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그 1억이라는 거의 그 시점 기준은 언제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늘 증여를 한다 하면은 전으로 한 달, 후로 한 달 종가 평균액이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그럼 총 약 60일치의 맞습니다. 종가 평균인가요? 예. 폭락한 달에 증여를 하는 게 그나마 좀 이제 증여세가 좀 더 적게 나오고. 예, 폭락한 후에 반등을 한다 하면 그거는 정말 대단하신 증여 방법이 절세 방법이 될 거고요. 폭락한 다음에 또 지하를 찾아 들어간다 이러면 거기서 이제 비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지하실 들어간다 하면 부모님이 날 왜 줬을까? 자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또 네. 이게 코인만 얘기했지만 NFT로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되는 거죠. NFT 증여? 네. 어떻게 돼요? 네, 맞습니다. NFT도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 체계로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요새 또 핫한 게 트래블룰입니다. 비트나 빗썸이나 국내 거래소는 다 적용이 되죠. 이거 도대체 왜 이거를 지금 국가가 이걸 체크하려고 하는지, 이게 무슨 약간 80년도에 그런 여행 금지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왜 이런 건지. 결국 뭐 들어온 그 입법의 목적, 이 취지는 결국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의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뭐 세무사의 입장에서 본다 하면 결국엔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게 기타 소득으로 법제가 이제 분류가 되어서 우리 과세할 수 있는 과세권이 확보되었고 트래블룰을 통해서 국내 해외 간 거래소 간의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에 대해서 관리 추적이 전산으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국세청은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자료가 남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는 과세권이 확보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100만 원인 거예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90만 원쯤 이렇게 송금을 계속 한다. 이거는 그럼 추적을 못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빈번히 입출금 송금하게 된다고 하면 업비트 기준으로는 그것까지 유의 있게 관찰하겠다, 주의 깊게 보겠다 그런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한 90만 원씩 한 5번 보내고 빗썸에서 한 그렇게 또 보내고 뭐 고팍스에서 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 뭐 결국에는 뭐 그런 식으로 뭐 100만 원의 기준을 이하로 한다고 하면 당장의 법제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거를 100만 원 이상 어떻게 보면 편법 아닌 편법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도 조세 뭐 포탈의 목적으로 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세청이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뭐 아무리 자기가 피해 가려고 해도
어떻게든 다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진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네. 결국엔 다 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해서든 과세관청은 과세를 하려는 입장인 거고 네. 그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한테 있는데 네. 납세자가 뭐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누가 봐도 조세회피 뭐 포탈의 목적이 분명할 때는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납세자는 그거를 네.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괜히 함부로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일단 올해까지는 괜찮은 거죠? 이제 올해까지는 문제 네. 없고 또 이것도 이제 국내 거래소만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문제 네. 없고 국내에서 해외 간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한정되니 꼭 이제 유념하셔서 올해 이제 3월 25일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트래블러 시행 전에 이미 해외 거래소로 다 이거 코인을 발송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올해 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에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에 금액이 있다. 이럴 때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인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 여기 얼마 있어요라고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 3억 있고 네. 뭐 MEXC에 2억이 있다. 이런 것도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걸 모두 합산입니다. 신고해야겠는데? 저 5천 원 있는 거 같아. 포상제도 이런 것도 있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먼저 포상제도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신고를 안 했을 때 본인한테 부여되는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 금액이 20억 원 이하일 때는 총 미신고한 금액의 10%가 과태료가 있고요. 만약에 6억 원의 금액이 있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근데 이게 걸렸다. 그랬을 때는 6억 원의 10% 6천만 원이 아, 6천만 원이에요?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5억 초과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신고 금액의 전체분의 야. 그리고 과태료가 엄청 크기 때문에 와. 일단 본인 입장에서도 납세자 네. 본인이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둘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신고 포상제도가 오. 있는데요. 네. 만약에 코인 버피님이 네. 갖고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네. 근데 코인 버피 신고를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코인 버피님 제가 알기로는 해외 금융회사에 많이 있는데 네. 신고를 합니다. 네. 그지? 그러면 그게 발각되었을 때는 그 과태료 납부하신 과태료를 기준으로 5%에서 15%의 포상금을 저한테 줍니다. 와. 그러면 뭐 6억 있다. 그럼 6억에서 얼마나 6억에서 과태료가 얼마나 그랬죠? 예, 10% 6천만 원. 6천만 원인데 대박이네, 6천만 원에서 600만 원이 우리 세우사님한테 간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뭐 용돈 벌이. 야, 괜찮다. 그래서- 괜찮은 수입이네요, 이거. 네, 저희는 이제 예전부터 뭐 세파라치 뭐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아. 이런 우리나라에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 신고 포상 제도를 같이 도입했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함부로 나 비트 몇 개 이게 해외에 있어. 나 비트 한 10개 내 해외에 있잖아. 이런 거 말하고 다녔는데 비트가 갑자기 뭐 어느 날 1억이 됐어. 이러면은 그냥 바로 그냥 신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뭐 본인이 예, 금액이 이제 넘어섰을 때 네.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가 되니 꼭 챙겨서 이것도 신고하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음. 이게 해외 거래소에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결국에는 아까 그 트래블 룰이라든지 그런 입출금 네. 국내 및 해외에서 거래되는 모든 건들에 대해서 이제 전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과세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전산상 데이터가 남아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물론 납세자 본인이 먼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지금 과세관청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사이트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거를 국내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자료 제출을 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신고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과세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만 이렇게 법제화 됐으니 먼저 신고하시는 게 좋고 농담처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조용히 신고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럴 때 이제 포상제도를 활용해서 과세관청이 포착을 해내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그 진리가 항상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내서 네. 과세를 하겠다. 뭐 혹시나 구독자님들 중에 저희 신고할 사람 있을까 모르는데 저 이번에 많이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저는 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작년에 이미 시원하게 날려먹고 이번에도 날려먹고 이번에도 누나한테 날려먹고 네, 난 한 번도 떡상한 적이 없어. 내가 투자했던 놈들은 다이 새끼.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NFT가 뭐 그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세를? 매일 변하니까 시세가 또 뭐 바닷가 기준으로 계산할 거예요. 근데 뭐 등급이 다르면 어떡할 거고. 그러네요. 야, 그런 이거 진짜 법령이 안 세워지면 진짜 쉽지 않겠네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네, 이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네.
그리고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립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이런 애매한 기준들을 또 하나하나 또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네,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법도 제정하고 진흥청도 설립을 해서 법제화를 시켜서 구체화하고 가상자산이나 NFT 등 모든 가상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평가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립을 한다고 하면 그때 조금 더 명확하게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윤 정부 들어오면서 굉장히 또 깊은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을 얼마까지 비과세를 해준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본 상장 주식의 비과세 구간인 5천만 원까지 아. 동일하게 코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네. 비과세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5천만 원이 지금 현재 국내 주식 그 수익 기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국내 주식으로 수익을 받는데 5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비과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코인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아, 역시 좀 이게 좀 이제야 좀 합리적인 뭔가가 좀 기준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식은 5천만 원, 코인은 250만 원. 그런데도 이제 코인은 기타 소득으로 인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는 했지만 비슷한 유형의 자산, 금융 자산에 대해서 공제 금액이 다르니까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을 윤석열 정권에서는 확인하여 5천만 원 비과세를 올린다는 공약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시작이 23년이다. 예, 23년 소득부터 네. 그 가상자산 양도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만 비과세 5천만 원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시점은 아마 24년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트래블룰이나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점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냥 가상자산 지갑 들고 와서 바로 그냥 코인으로 결제를 하거나 그리고 굳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그 해외에서 그거를 찾아서 해외에서 쓰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살 때 그냥 그걸로 그냥 있던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국내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과세가 불가능한 건가요, 이러면? 일단은 뭐 개인의 경우에는 우리 국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는 소득 원칙설,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열거하고 그거에 한해서만 과세가 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명확하게 법제가 되어 있고요. 국내외를 한정하진 않아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납세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로만 계속 수익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트래블 이전에 그 해외 거래소로 보내놓은 코인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뭐 트래블을 이전에 발생한 거는 자료 확보가 안 되니 전산으로 남는 데이터도 없고 과세 관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는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조금 이제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일부러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많겠네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랬다가 이제 신고 포상금제도 걸리면은 이제 신고한 사람이 또 큰 돈 벌 수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물론 네. 해외 거래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자산으로만 보유하고 계시면 해외 금융 자산 신고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제도 있지만 근데 코인 버피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코인, 해외 가상 자산을 다른 현물로 바꿔 놓으셨다. 그럴 때는 우리 나라에서도 방법이 없는 거죠. 진짜 이게 허점이 많네요. 네. 법망이 많이 좀 정비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허점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허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닙니다. 저희가 네, 소득이 있는 곳엔 과세를 해야 된다. 이게 그만큼 내야죠. 법망 내야 됩니다. 네. 다들 이렇게 어쩜 이렇게 간사해 보이지 지금? 아니, 그걸 많이 못 보니까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유재정 세무사님과 또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코인버핏 시청자분들 이 중에서 또 이제 법인 대표님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예. 이 법인 대표님들 지금 법인 대표님들을 주로 많이 지금 케어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분들을 위한 어떤 어필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저도 네. 제가 사실 법인 대표잖아요. 저도 네. 사실 세무사님은 좀 알고 지낸 지 오래됐고 네. 제 것도 맡아 드시고 있는데 정말 일처리가 딱 깔끔해요. 그리고 부동산 쪽은 확실히 진짜 전문가 맞으시고 가상자산 쪽도 어느 정도 믿고 맡겨도 될 만큼 전 신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냥.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돈 얼마 주셨어?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방금 비싼 걸 샀는데요. 제가 귀찮게 전화로 좀 괴롭혀요. 계속 맨날 물어보고 밤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답변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바빠요, 세무사님 근데. 그럼 이제 법인 대표님 분들한테 지금 이런 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막 법인 대표님 바쁘잖아요, 주간에. 네. 한 밤늦게 전화해도 이렇게 자기 일처럼 다 대응해 주시고. 괜찮으시겠어요? 피곤하지 않겠어요? 힘듭니다. 힘든데 거기서 나는 보람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 법인 대표님들을 위해서 한번 어필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코인덕님을 비롯하여 뭐 많은 대표님들과 지금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 목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00개의 법인을 관리하는 건데 1000개의 법인 사장님들과 오. 열심히 의투합하여서 네. 투자자의 관점으로 저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에 따라서 저도 투자자로서 많은 뭐 수익을 내는 게 저희 뭐 목표이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무사님이 투자를 하시고 가상자산을 아니까 네. 이게 또 믿고 맡기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이 진짜 또 제가 맡기니까. 자, 제가 맡기니까. 깍깍한 덕님이 맡기는 네네. 우리 유재정 세무사님. 네네. 알겠습니다. 아직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법이 많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정비가 될지 우리 유재정 세무사님께서 계속해서 또 팔로우업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유재정 세무사님 많이 믿고 또 이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세무사님께 또 많이 찾아와 주시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유재정 세무사님과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게 많이 좀 정비가 안 돼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나가고 이제 어떤 법령들이 많이 생겨 나가면서 또 이제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세무사님께서 또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주실 거고 예. 많은 부동산 법인들을 또 지금 또 담당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또 투자자의 관점에서 또 상담을 많이 또 해주시니까 네. 혹시 이제 법인 대표님들이 아직 세무사님을 좀 못 구했다거나 이러면 또 이제 많이 좀 찾아주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래주시면 저야 뭐 항상 열려 있으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재정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버피 코인더. 예, 유재정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